다들 너무 슬퍼 마세요.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할머니 장례식 날, 가족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엔 국화꽃이 놓였고 사람들은 이미 누가 집을 가져갈지, 누가 얼마를 받을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아닌 아파트 거실에서 장례를 조용히 치르고 있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할머니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두 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시고 지금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78살 박순자입니다. 10년째 아들 내외 그리고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제 집에 아들 가족이 들어와 산 겁니다. 남편이 죽은 후 혼자 살기 외로워서 아들이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며느리 선희는 아들 영수하고만 이야기했으며 손자 도윤이는 아예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으며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주저앉았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문을 열고 복도로 기어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서 나왔고 손자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해 소파에 눕혔고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저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이 빙빙 돌았고 사람들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고 여러 기계에 연결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실이었습니다. 흰 천장, 하얀 커튼, 삐삐 소리나는 기계. 제 옆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깨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물을 떠다 줬고 저는 조금씩 마셨습니다. 며칠 후 의사가 아들과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는 병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후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심장이 많이 안 좋대요.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히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치료 잘 받으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복도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병실까지 들렸습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정확하게 말해봐요. 아들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길어야. 몇 줄에. 며느리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으셨다는 거네요. 응.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준비 좀 해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준비? 있잖아요, 그거. 장례 준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시면 준비도 못 하잖아요. 미리미리 알아는 봐둬야죠. 그리고 솔직히 재산 문제도 있잖아요.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에 10억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을까? 모르죠. 근데 유언장 없으면 자동으로 당신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며느리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빨리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 의식 있으실 때 저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둬요. 나중에 갑자기 그러시면 연락할 시간도 없잖아요. 응, 알았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 때문에. 다음 날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병실에 자주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고 아들은 의사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남았을까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환자분 의지에 달려 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졌고 죽도 먹을 수 있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신기하네요. 좋아지고 계세요.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괜찮아지시는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완전히 나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좋긴 뭐가 좋아요. 그럼 또 10년은 더 사실 텐데. 아들이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에이, 솔직히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살아나는 게 싫다는 겁니다.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계속 좋아졌습니다.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었고 복도를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가족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또 복도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도윤이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퇴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내일 모레쯤 퇴원 가능하다고 했어. 세상에. 그럼 우리 계획은 어떡하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도 만나고 친척들한테도 연락해놨는데 다 헛수고네요. 손자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재산 얼마예요? 10억? 와, 그럼 우리한테 다 오는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그럴 예정이었는데 이러다 할머니 완전히 나으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엄마가 살아나셨잖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착하네요. 솔직히 우리 빚 생각하면 빨리 그러시는 게 나은데. 저는 이불을 덮어쓰고 입 막고 소리내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손자까지 제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야겠다고. 반드시 살아서 저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줘야겠다고. 제 재산을 노리고 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겠다고. 이틀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간호사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이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모두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 가족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말이 없었으며 손자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제 방으로 들어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준비해야겠다고 제 친구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나 순자야. 어머, 순자야. 퇴원했다며? 정말 다행이다. 응, 근데 미라야. 너한테 부탁이 있어. 뭔데? 나 좀 도와줄래? 중요한 일이야.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저는 조용히 제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 같이 하자. 그 사람들 제대로 혼내주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 78년 만에 가장 큰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지만 귀는 항상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하나씩 보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자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많이 편찮으셨잖아요. 응.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온천 여행 다녀오시는 게 어떠세요? 몸에도 좋고 기분 전환도 되실 것 같아서요. 10년 동안 저에게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여행을 보내겠다니 이상했습니다. 온천? 네, 제가 좋은 데 알아봤어요. 3박 4일 코스로요. 금요일에 가셔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시면 돼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숙소도 좋고 온천도 있고 식사도 다 제공되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기 딱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며느리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럼 금요일 오전에 출발하시면 돼요. 제가 차편 다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미라가 말했습니다. 이상한데? 갑자기 왜 여행을 보내려고 하지? 나도 그게 궁금해. 순자야, 조심해.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요일에 어머님 보내면 우리 토요일에 하는 거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응, 토요일 오후 2시로 친척들한테 연락 돌렸어. 어머님은 일요일 저녁에 오시니까 시간 충분하네요. 그래, 토요일에 다 끝내고 일요일에 정리하면 돼. 며느리가 작게 웃었습니다. 완벽하네요.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상복은? 어제 다 도착했어요. 우리 것, 도윤이 것 다요.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토요일에 간단하게 장례 치른다고 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를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여행 간 사이에 제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영정 사진은? 어머님 옛날 사진 하나 골라서 액자 만들었어요. 금요일 어머님 출발하시면 바로 준비 시작하면 돼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제 장례식을 치를 작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언장은요? 어머님이 써두신 게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없으면 자동으로 나한테 오잖아. 10억이요. 전부 다요. 며느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빚도 다 갚고 집도 새로 사고 차도 바꾸고. 쉿, 조용히 해. 엄마 들으면 어떡해.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미라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미라는 분노했습니다. 미쳤구나, 완전히.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순자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 갈 거야. 뭐? 토요일 오후 2시 장례식 한창일 때 나타날 거야. 미라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내가 토요일에 데리러 갈게. 고마워, 미라야. 그리고 순자야, 유언장 준비해. 무슨? 제대로 혼내주려면 유언장이 있어야 해. 법무사 데리고 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미라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법무사는 중년 남성이었고 상황을 설명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살아계신데 장례식을 치른다고요? 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법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시겠다고요?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 10억 원, 전액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에게는 1원도 주지 않습니다. 법무사가 확인했습니다. 확실하신 거죠? 네. 가족분들이 반발하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 뜻입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한자 한자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찍부터 제 짐을 챙겨줬고 아들이 차로 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몸조리 잘하시고요. 알았어. 저는 기차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아들이 손을 흔들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차 출발했어. 토요일 1시 30분에 데리러 와줘. 미라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법무사도 같이 갈게. 온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짐을 풀고 온천에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1시 30분 미라 차가 도착했습니다. 조수석에는 법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올라탔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긴장돼? 아니, 오히려 속이 시원해.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여기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시면 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까지는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오후 2시쯤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미라와 법무사도 따라 내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데 제 집 현관문 앞에 신발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20켤레는 되어 보였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이 벌어졌고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떨렸습니다. 엄마. 저는 아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검은 구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복도를 지나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탁자 위에는 제 사진이 놓인 액자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장례식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입구에 섰습니다. 미라와 법무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검은 상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자 도윤이도 검은 옷을 입고 구석에 서 있었는데 저를 보고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살아계세요? 이게 무슨... 저는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사진이 놓인 액자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사진인 듯 했습니다. 저는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저를 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들 그렇게 놀라? 한 친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보다시피 멀쩡해요. 다른 친척이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영수야,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은 현관에 서서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왜 일찍 오셨어요? 일요일에 오신다고.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일요일에 오면 재미없잖아. 토요일에 와야 제대로 볼 수 있지. 며느리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검은 옷 입은 사람들, 제 영정사진, 피워진 향, 조문 분위기, 모든 게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데 치러진 제 장례식이었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이게 다 무슨... 저는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영수한테 물어보세요. 왜 살아있는 어미 장례식을 치르는지.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들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예요. 저희가... 오해? 뭐가 오해야?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날 온천 여행 보낸 이유가 이거였어?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 장례식 치르려고 그랬지?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 하나가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일요일에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토요일에 내 장례식을 치르고 일요일에 모든 걸 정리하고 내가 돌아오면 아무 일 없었던 척하려고 했죠. 친척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증거 있어요. 내가 다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틀었더니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요일에 어머님 보내면 우리 토요일에 하는 거죠? 아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응, 토요일 오후 2시로 친척들한테 연락 돌렸어. 어머님은 일요일 저녁에 오시니까 시간 충분하네요. 거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10억이요. 전부 다요. 그럼 우리 빚도 다 갚고 집도 새로 사고 차도 바꾸고. 저는 녹음기를 껐습니다. 친척들이 아들과 며느리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심한 거 아니야? 다른 친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어머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던 사람들이, 제 재산을 노리던 사람들이, 제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라를 봤습니다. 미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법무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김에 제 유언장 내용을 공개할게요. 친척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조용히 해. 저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나 박순자는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거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첫째, 아들 김영수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아들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둘째, 며느리 이선희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며느리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님, 셋째, 손자 김도윤에게 상속하는 재산은 단 1원도 없다. 도윤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내 전 재산 10억 원은 정미라 명의로 설립된 사회복지재단에 전액 기부한다.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작게 말했습니다. 10억을 다요? 저는 유언장을 접었습니다. 네, 10억 전부요. 1원도 안 남기고 다 기부할 겁니다. 아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며느리도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두 사람이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10년이야. 10년 동안 너희는 나한테 뭘 했어? 인사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 있어? 밥 먹을 때 말 걸어본 적 있어?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는 뭘 했어? 걱정한 게 아니라 상속 걱정했잖아. 내가 회복되니까 실망했고 태어나니까 화났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장례식을 치렀어. 날 온천 보내놓고 몰래 뒤에서 이런 짓을 했어. 친척들이 아들 가족을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살아있을 때 나를 사람으로 안 본 것들한테 죽고 나서 가족 행세할 권리는 없어.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요. 저는 무시하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게 있어. 친척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 명의가 누구 건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 명의야. 처음부터 끝까지 내 집이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당장 나가. 뭐라고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내가 알 바 아니야. 며느리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갈 데 없어요. 제발. 저는 며느리를 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내 장례식 치른 사람들이 여기서 살 자격 있어?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래도 1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정도 없어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0년 동안 너희가 나한테 정을 준 적이 있어?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당장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법무사님, 제 뒤에 서 있던 법무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들 강제로 내보낼 수 있죠? 물론입니다. 집 명의가 어르신 거고 구두로 퇴거 요청하셨으니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아들이 절규했습니다. 엄마, 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저는 뒤돌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님, 잘하셨어요. 다른 친척도 말했습니다. 이런 자식들한테는 이래야 해요. 저는 친척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다들 조심히 들어가세요. 친척들이 하나씩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 가족을 한 번씩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미라, 법무사,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아들 가족만 남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녁까지 다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강제로 내보낼 거야. 그리고 미라와 법무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법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문제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는 인사하고 먼저 떠났습니다. 미라와 저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시켰습니다. 미라가 말했습니다. 순자야, 정말 잘했어. 진짜 속 시원했어. 나도.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바로 돌아갈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녁까지 시간 줬으니까 그때쯤 가야지. 그 사람들 짐 싸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미라가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쉬다가 저녁에 가자.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78년 인생에서 가장 속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미라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옮기는 소리, 발소리, 낮은 대화 소리.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짐가방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자 도윤이는 방에서 마지막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다 쌌어? 네. 그럼 나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가. 아들이 짐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짐을 끌고 나갔습니다. 손자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 사람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제 영정사진이 놓인 액자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향도 꺼지지 않고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향을 껐습니다. 액자를 집어들고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액자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사진은 서랍에 넣었습니다. 제 장례식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어제 잘 잤어? 응, 오랜만에 푹 잤어. 미라가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정리 다 했네? 응, 어제 다 치웠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단 좀 쉬고 싶어. 10년 동안 매일 눈치 보고 긴장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쉬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영수야, 용서는 해. 근데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어. 엄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제 우리는 남이야. 엄마,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마. 연락도 하지 말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고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미라와 자주 만났고
동네 복지관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분들을 만났고 친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미라가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재단 설립 서류 나왔어. 정말? 응, 이제 정식으로 사회복지재단이야. 내 이름으로.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박순자 사회복지재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적은 독거노인 지원, 노인 복지 증진, 소외계층 돕기였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뭐가?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건데. 저는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10억 원.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도 있었고, 제가 아껴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저처럼 외롭고 힘든 노인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며칠 후 재단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미라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저는 명예이사장이 됐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노인 무료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계층 학생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단 사무실에서 수혜자분들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도시락 잘 먹고 있다고, 건강검진 덕분에 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도 와서 장학금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다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돈이 진짜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라와 자주 만났고 복지관 친구들과 어울렸으며 재단 일도 했습니다. 바쁘고 보람찬 날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소문 들었어? 무슨 소문? 내 아들 가족 얘기.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살아있는 어머니 장례식 치른 불효자 가족이라고. 그래. 응, 사람들이 다 알아. 그래서 아들 가족이 동네에서 고개를 못 들고 산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지들이 한 일인데. 그게 대가야. 그래, 내 말이 맞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고 무시하고 죽음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그리고 제 재산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다고. 후회 없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책을 했고 재단 사무실에 들러 일을 확인했으며 복지관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박순자 사회복지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업들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여러 지역에서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었고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신문에도 몇 번 소개됐고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제 돈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미라와 차를 마시고 있는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누구? 김영수 씨라고 하시는데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미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으며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앉아. 아들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저 당연한 존재로만 생각했고 재산만 노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쫓겨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 회사에서도 소문이 돌았어요. 결국 그만뒀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선이랑은 이혼했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혼? 내 선이가 못 견뎌 했어요. 주변 사람들 눈치, 소문, 가난.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갔어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도윤이는 저랑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왕따 당하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었던 애라고 소문이 돌아서요. 저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 거야?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가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반 전 거실에서 무릎 꿇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는 나를 두고 장례식까지 치렀어.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너도 내 인생 살아. 도윤이 잘 키우고 다시 일어서. 그게 너한테 남은 길이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끝인 건가요? 응, 끝이야. 아들은 한참을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와 미라만 남았습니다. 미라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게 맞는 거야. 미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순자야. 몇 달 후 재단에서 큰 행사를 열었습니다. 재단 설립 2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독거노인분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모두 감사하다고 재단 덕분에 삶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제가 무대에 올라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순자입니다. 이 재단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 나이 올해 80입니다. 평생 모은 돈 10억 원을 이 재단에 기부했어요.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가족한테 안 주고 기부했냐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제 장례식까지 치른 사람들에게 줄 돈은 없었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신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 꿈을 키우는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께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돈은 쓰는 곳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걸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쓸모없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박수를 치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멋지세요. 저도 이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충분히 멋지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고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힘이 된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순자야, 내일 시간 돼? 왜? 재단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하는데 내 의견이 필요해. 그래, 갈게. 좋아,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0살이 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고, 아직 도와줄 사람들이 많았으며, 아직 살아갈 날들이 많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재단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겁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인생.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오롯이 제 것인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할머니의 선택 통쾌한 참교육일까요? 너무 잔인한 복수일까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